몇 달 만에 휴가를 맞아 집으로 향하던 한 여군이 골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담배를 피우며 비웃는 남학생들 앞에 하얀 지팡이를 든 작은 소년이 벽에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해? 너 그 표정 더러워. 그 소년은 바로 그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민준이었죠.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슴 큰 여군이네. 와우, 좋네. 남학생이 그녀의 전투복 가슴에 붙은 번뜩이는 707 숫자를 보고도 비웃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707 특임단에서 유령이라 불리던 그녀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과연 이 한 번의 만남이 어떻게 전체 학교와 지역사회를 뒤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군에서 배운 그녀만의 특별한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07 특임단에서 복무 중인 박소라라고 합니다. 동료들은 저를 유령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제가 투입된 작전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몇 달 만에 받은 소중한 휴가였는데 집에 가는 길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제 남동생 민준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거든요. 전장에서는 적과 아군이 명확하지만 학교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군에서 배운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약한 쪽을 보호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누나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7 특임단에서 동료들이 유령이라고 부르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박소라 하사였죠. 그녀가 투입된 작전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빛,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판단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몇 달 만에 받은 휴가였거든요. 전투복 위에 정돈된 베레모를 쓴 채 씩씩하게 걸어오는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와 다르게 가벼웠습니다. 훈련소 냄새가 밴 군화를 신고도 마음은 민간인처럼 들떠 있었죠. 아, 민준이 얼마나 컸을까. 소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몇 달 만에 맡아보는 집 냄새를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를 가진 남동생 민준이를 품에 안을 생각에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죠. 민준이는 소라보다 5살 어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누구보다 밝고 씩씩한 아이였어요. 소라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늘 함께 다녔습니다.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고 밤에는 책을 읽어주곤 했죠. 누나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라의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마저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제 남매는 서로만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코앞에 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쾌한 웃음소리가 소라의 귀에 꽂혔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죠. 화려한 그래피티가 덕지덕지 붙은 골목 모퉁이였습니다. 노란 가로등 밑에 교복 자락을 팔랑대며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 셋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하얀 지팡이를 든 채 벽에 움츠러져 앉아 있는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소라의 숨이 멎었습니다. 담배 불꽃이 꺼지기도 전에 가장 덩치가 큰 소년이 피워 물던 연기를 느릿하게 내뿜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을 뒤덮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역해? 너 그 표정 더러워. 비릿한 웃음과 함께 듣기 힘든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소년은 휴대폰을 꺼내 민준이의 일그러진 표정을 가까이서 찍어댔어요. 그 순간 소라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휴가의 설렘이 산산이 깨져내렸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707에서 배운 냉정함이 그것을 눌렀습니다. 침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해. 소라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남학생 3명의 위치, 민준이와의 거리, 주변 탈출 루트가 빠르게 머릿속 지도에 그려졌어요.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죠. 소라는 군용 가방을 조심스럽게 골목 바닥에 내려놓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그림자처럼 다가갔어요. 여군이네. 덩치가 큰 소년이 소라를 발견하고 희죽 웃으며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셔츠 자락 사이로 나비 모양 문신이 번져 있었어요. 그는 소라의 전투복 가슴에 붙은 번뜩이는 707 숫자를 보고도 겁 대신 비웃음을 선택했습니다. 누나, 오늘 재밌는 구경 좀 하려고? 그 짧은 문장 사이로 차가운 기운이 공기를 가르며 번졌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707에서 배운 최단거리 원칙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민준이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살포시 잡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죠. 그리고 품에서 어떤 무기도 꺼내지 않은 채 허리에 단단히 둘렀던 벨트를 매만졌습니다. 군용 벨트 끝에 박힌 은색 버클이 가로등 불빛에 싸늘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이 밤에 필요한 건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소라가 꺼내든 것은 단호한 목소리 한 줄이었죠. 너희 지금 군 형법으로도 일반 형사법으로도 끝장날 행동하고 있어. 처음 듣는 낮고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순간적 정적이 골목에 흘렀어요. 남학생들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화분 속에 버린 담배꽁초가 바람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직 불길은 터지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라의 눈빛 한 줄기에 골목의 공기조차 서늘하게 뒤바뀌었죠. 민준이의 눈에도 미세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골목에 민준이의 눌린 숨소리만이 낮게 울렸어요. 마침내 덩치 큰 남학생이 상체를 숙여 소라 코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인이라고 잘난 줄 알아? 여자 주제에. 그가 혀를 차는 찰나 소라의 휴가 첫날 밤은 피비린내 없는 한판 전투의 서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소라는 몸을 돌려 민준이 쪽으로 향했어요. 깊은 심호흡 뒤 짧고 명확하게 명령했습니다. 민준아, 지팡이 잘 잡고 뒤로 2걸음만.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덩치 큰 남학생이 허리를 비틀며 막아서자 소라는 미세하게 왼발을 틀어 그의 동선을 끊었어요. 0.8초 707 특임단에서 배운 시선 돌리기와 제압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 대신 분노를 삼켰어요. 또렷한 눈빛으로 상대의 표정을 스캔했습니다. 보조 배터리처럼 튀어나온 주머니, 귀옆을 긁는 버릇, 코끝에 말라붙은 피딱지까지. 약점을 외워두는 건 전투의 첫 단계였거든요. 누나, 뭐 지팡이 레이싱이라도 하려고? 키가 작은 남학생이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소라는 대답 대신 민준이를 끌어 자기 뒤에 세우고 손바닥을 들어 보였어요. 손끝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아이들이 보게 둔 거죠. 그 제스처 하나로 남학생들의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골목이 이상할 만치 조용해졌어요. 그 틈을 파고들어 소라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촬영 중인 거 내려놔. 삭제하는 모습까지 내가 직접 본다. 뭐라고? 미쳐. 말끝이 흐르는 순간 소라는 휴대폰을 든 손목을 사뿐히 눌렀습니다. 뚜렷한 통증이 아닌 묘한 압박감이 전해졌는지 남학생이 비명을 삼키고 얼른 영상을 지웠어요. 소라는 그 손목에서 부드럽게 손을 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리고 앞으로 민준이 앞에 나타나면 군법, 형법, 소년법 전부 겪을 거야. 집 갈 때 뒤에서 따라오는지,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지 다 기록해 두겠어. 아이들은 스스로 웃음으로 위협하던 골목을 얼어붙은 눈으로 둘러봤습니다. 그중 문신 소년이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어요. 누나 말 진짜 재수 없네. 소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표정 없는 침묵이, 그리고 빠른 철수가 때로는 더 큰 공포라는 걸 알았거든요. 집까지는 3블록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지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소라는 그 떨림이 멈출 때까지 골목 입구에서 한동안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하나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군인님, 저런 애들 요즘 극성이라네요. 소라는 짧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발걸음을 재촉했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민준이의 긴장이 끊어졌습니다. 누나, 오늘 팔이 너무 아프고 흐느낌이 엉켜나왔어요. 남동생의 목소리가 소라의 가슴에 철판 같은 울음을 긁었습니다. 소라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거실 조명을 살짝 어둡게 했어요. 그 빛 아래서야 민준이의 목과 팔 근처에 새로 생긴 담배불 자국이 보였습니다. 소라의 손끝이 닿자 민준이가 움찔했어요. 괜찮아. 지금부터는 내가 해결할게. 부드럽게 약을 바르며 소라는 작은 상처 하나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동안 억눌렀던 이야기를 토해냈어요. 체육 시간마다 화장실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 지팡이를 뒷마당 구석에 숨겨두고 비웃으면서 찾아보라고 하는 거야. 교무실로 찾아가면 선생님은 민준이도 친구들하고 어울려야지라며 핀잔만 주셨어. 그 말들 속에 미안해라는 독백이 수없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가만히 들어주었어요. 끼어들어 화내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누나, 나 때문에 휴가 망쳤지? 민준이의 작은 목소리에 소라의 가슴이 쓰렸습니다. 바보야. 내가 무사한 게 내 최고의 휴가 선물이야. 소라는 민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밤이 깊어 민준이가 잠들자 소라는 부엌 식탁에 노트북과 노트를 펼쳤습니다. 골목 CCTV 각도를 검색하고 학교 폭력 신고 절차를 찾아보고 시각장애 학생 인권센터 연락처를 메모했어요. 707에서 과거 작전 지도를 그리듯 학교 주변 지도를 스크린샷해서 전자펜으로 붉은 동선을 그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루트, 편의점 방면 카메라 사각지대, 교문 앞 경비 순찰 시간까지 정보가 적이 될 수도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교육을 뼛속까지 체득한 군인이었거든요. 새벽 3시 전자시계의 초록빛이 분 단위로 바뀔 때마다 소라는 커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할 땐 기록보다 빠른 게 없다. 작전 교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소라는 휴대폰으로 민준이의 팔과 목에 남은 자국들을 찍어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메타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동시에 골목에서 녹음해둔 남학생들의 비웃음을 바탕으로 음성 파일을 추출했어요. 증거이자 고통의 목격자였습니다. 동이틀 직전 소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아파트 단지 청소차 소리, 새벽 배달 오토바이의 둔탁한 엔진음.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그러나 소라의 호흡만큼은 앞선 전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금 막 폭발물을 해체하고 나온 폭발물 처리 대원처럼 조용히 손등을 주무르며 긴장을 바닥까지 눌렀죠. 이제 반은 넘어왔어. 소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승리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새벽이 밝아오자 소라는 민준이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교복을 정리하고 있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아, 오늘 학교 같이 가줄게.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그냥 쉬어. 또 일 커져. 소라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동생의 옷깃을 매만졌어요. 나는 일 커지는 걸 줄이는 전문가야. 학교 정문 앞에서 두 남매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교문 위로 펄럭이는 퇴색된 교훈 현수막이 역설처럼 흔들렸습니다. 인성, 창에 도전이라는 글자들이 바람에 너덜거렸죠. 등교길 학생들 틈에서 이현우가 민준이를 발견하고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소라를 보곤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소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대신 교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소라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투와 달리 검은 운동화가 고무 바닥에 부드럽게 달라붙으며 미세한 파열음을 냈어요. 교무실 문패에는 3학년 7반 담임, 생활지도부 이승호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가벼운 노크 3번 뒤 소라는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교사는 책상에 쌓인 서류를 뒤적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학부모님. 아이가 살짝 장난이 심했을 뿐입니다. 곧 지도하겠습니다. 전화기를 슬쩍 내려놓던 교사가 고개를 들어 소라와 눈이 마주쳤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미세한 미간 찌푸림과 함께 안경을 올렸습니다. 소라는 자리에 앉자마자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로 책상 위에 꺼냈어요. 민준이의 팔과 목에 화상 자국이 보이는 사진, 문자 캡처, 녹음 파일 목록들이었습니다. 교사의 시선이 한 장 한 장 내려앉을 때마다 책상 위 공기가 차갑게 굳어갔어요. 이게 다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어제 골목길에서 목격한 상황이요. 그리고 지난 2달간 제 동생이 겪은 일의 증거입니다. 총 13건, 일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수 협박과 강제추행 정황입니다. 소라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냉정한 보고서 같았어요. 이승호 교사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박민준이가 사소한 다툼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는 서류를 정리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다가 소라의 눈빛과 맞부딪히고 손을 멈췄어요. 창밖 운동장에는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교무실 안의 냉기와 어색하게 겹쳐졌어요. 이승호 선생님, 사소한 다툼이면 왜 학교 CCTV에는 동생 지팡이가 화장실 앞에서 2시간 동안 방치된 장면이 찍혀 있습니까? 소라는 태블릿으로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교복 지퍼를 끝까지 올려 세운 남학생 2명이 민준이의 지팡이를 벽 모서리에 끼워두고는 킥킥거리며 사라지는 모습이 재생됐어요. 화면에서조차 민준이의 불안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건, 교사는 말끝을 흐렸어요. 생활지도부 이름표가 걸린 파티션 너머로 다른 교사들의 시선이 모여드는 것을 느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준이 학생이 장애가 있다 보니 또래간 장난이 조금 과하게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 소라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도구를 이용한 강제와 성희롱성 발언이 반복됐습니다. 피해자가 싫다고 표현했는데도 멈추지 않았고요. 이제부터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리해 주시죠. 소라의 말투는 최대한 절제돼 있었지만 매 문장마다 단호함이 박혀 있었어요. 교사는 눈을 피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지금 학기 말이라 일정이 바쁩니다. 조사위원회를 열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소라는 곧장 생활지도부장, 교감, 그리고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를 연달아 찾아갔어요. 같은 증거를 제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놀랍도록 판에 박혀 있었습니다. 학부모 간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학교 이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들끼리의 관계가 파탄나면 오히려 민준이 학생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소라는 침착한 표정 뒤에서 이를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에서 한치의 떨림으로도 생사가 갈렸듯 지금은 감정의 폭발을 억제해야 했거든요. 소라는 교무실 복사기 옆에 놓인 학교 폭력 신고조사 매뉴얼 책자를 들춰보았어요. 제1조. 학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24시간 이내에 초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무실 시계를 쳐다본 소라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초 단위로 시간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실 문이 닫히자 긴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바스락거렸어요. 오후 수업종이 울려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는 사이 소라는 빈 강당 뒤편 창문 틈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헌병대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김동혁 중사였어요. 동혁아,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자료 보존 요청하려면 정식 공문이 있어야 하지? 있어. 피해 아동 부모나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우리가 바로 서버 포렌식 의뢰 넣어줄 수 있어. 좋아. 오늘 안으로 사건 번호 만들어. 근데 이거 얽힌 애들 학부모 중에 지역구 의원 비서관도 있대. 조금 시끄러울 거야. 시끄럽게 하는 게 오늘 내 계획이야. 통화를 끊은 뒤 소라는 체육관 입구에서 대기하던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이는 체육복 바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이마 위로 잔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고 그 표정에는 체육 수업 내내 들었을 야유가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누나, 여기까지 올 필요 없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오후엔 내 교실 뒤쪽에서 수업 좀 지켜보려고. 그럼 애들이 더 이상 못해? 맞아. 707에서 배운 거야. 소라는 단호히 중얼거렸어요. 점심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식당으로 몰려갈 때 소라는 생활지도부 출입자 리스트를 확인하며 복도 CCTV 위치를 메모했습니다. 화장실, 상담실,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표시하면서 특임단 백브리핑 때처럼 주변 인물 물색에 나섰어요. 민준이와 같은 반 아이 몇 명이 시선을 피하다가도 슬며시 다가와 귀갯말로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걔네들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착한 척해요. 어제는 다른 1학년 애 지갑도 뺏었어요. 이렇게 모은 정보는 곧 데이터베이스가 됐어요. 소라는 학생들의 증언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구글 폴더에 업로드했고 폴더 공유 링크를 김동혁 중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실시간 확보가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함께 붙였어요. 오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소라는 교실 뒤쪽에서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현우와 친구들이 민준이 쪽을 흘금거리며 쳐다봤지만 소라의 시선을 느끼곤 고개를 돌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현우가 슬쩍 다가가 민준이의 지팡이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그 순간 소라가 교실 뒤에서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짧고 조용한 소리였지만 현우는 순간 몸을 굳히고 그대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방과 후 소라는 민준이와 함께 교문을 나섰습니다. 현우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소라의 존재를 확인하고는 멀찍이 물러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소라는 본격적인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엌 식탁에 노트북과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증거 수집 완료 목록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상처 사진들을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렬하고
각각의 상황 설명을 첨부했어요. 골목에서 녹음한 현우 일행의 대화도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내부 정보였어요. 복도 CCTV 위치, 교무실 담당자 명단, 학교 폭력 신고 절차 매뉴얼까지. 소라는 707에서 작전 지도를 그리듯 학교 평면도에 주요 지점들을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적 근거 자료였죠. 장애인 차별 금지법, 학교 폭력 예방법, 소년법상, 특수협박 조항들을 출력해서 형광펜으로 중요 부분을 표시했어요. 마지막으로 연락망이었습니다. 김동혁 중사의 연락처, 시각장애인 인권센터, 지역교육청 신고센터,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변호사 연락처까지. 정보가 적이 될 수도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교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소라는 모든 자료를 USB에 백업하고 클라우드 저장소에도 업로드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어요. 소라는 커피잔을 들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민준이가 잠든 방 쪽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라의 가슴이 또다시 아려왔습니다. 내일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겠어. 소라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조용히 민준이 방으로 갔어요.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민준이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끝까지 지켜줄게. 약속해. 소라는 속삭이듯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소라의 머릿속에는 작전 계획이 돌고 있었어요. 1차 증거 수집은 완료됐습니다. 이제 2차 단계인 공식적 신고와 조사 요청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학교 측의 반응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했습니다. 교육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소라는 마음을 정하고 눈을 감았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계획이 서면 불안함이 사라지는 게 군인의 습성이었거든요. 밖에서는 경비 아저씨의 순찰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평범한 밤이었지만 소라에게는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소라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줬어요. 네, 교육청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학교 폭력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 학생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접수번호를 드리겠습니다. 2024-847호예요. 24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전화를 끄는 소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소라는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민준이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에서 현우와 친구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현우가 민준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박민준, 오늘도 심부름 가자. 그 목소리에 여럿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순간 소라가 교문 기둥에서 걸어 나왔어요. 학원을 마친 어머니들이 서로를 알아보듯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현우는 소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제 그 군인 누나, 진짜 동생 학교까지 따라와서 왜 뒷바라지라도 캐려고? 고개를 비스듬히 젖힌 채 성희롱성 손짓을 해보이며 희죽거렸습니다. 소라의 가슴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민준이의 어깨를 현우와 정면으로 마주보게 세운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겨 현우와의 간격을 60cm까지 좁혔어요. 군대에서 블랙존 거리라 불리던 간격이었습니다. 상대의 호흡과 맥박까지 느껴지는 거리였죠. 현우의 숨이 가빠졌어요. 스마트폰 꺼내. 지금 동생 찍은 파일 전부 삭제. 소라는 현우의 휴대폰을 가져와 화면을 켰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손목이 번개처럼 움직여 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칼날 스치듯 날카로운 움직임이었지만 소라의 왼손이 그의 손목을 비틀어 뒤로 꺾었습니다. 소리 없는 기술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다들 눈을 돌렸습니다. 불과 몇 초 현우가 신음과 함께 무릎을 굽히는 사이 소라는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클라우드까지 체크했어요. 아야, 욕하네. 현우가 씩씩거리며 몸을 일으키자 소라가 허리춤 벨트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조차 무기가 될 수 없는 평범한 벨트였지만 현우는 어제 느꼈던 공포를 선명히 떠올린 듯 움찔했어요. 기억해. 다음엔 내 뒤에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있을 거야. 소라는 그 말을 마치고도 한동안 현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동영상을 찍는 것이 보였어요. 그 붉은 녹화등이 깜빡거리는 동안 소라의 얼굴은 냉철했지만 두 눈은 들끓는 용광로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소라는 교무실로 다시 올라갔어요. 이번엔 교장까지 참석한 긴급 회의였습니다. 교장은 두툼한 수첩을 탁자 위에 두고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학교가 그 정도로 방임한 것은 아닐 텐데요. 하지만 소라는 이미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접수 완료된 번호와 함께 결정적 증거를 USB로 꺼내 놓았습니다. 복도 CCTV가 잡지 못한 사각지대를 대신 근처 편의점 외부 카메라가 잡아낸 영상이었어요. 첫 신고 시각이 오늘 오전 10시 7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십시오. 피해자 보호조치 지연 시 교육청 감사가 바로 들어올 겁니다. 교장과 교감은 말없이 눈짓을 주고받다가 결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라는 휴대폰 진동을 확인했습니다. 김동혁 중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일 아침 구청 회의실에서 학교 마이너스 경찰 합동 브리핑 참석 가능? 소라는 짧게 답했습니다. 예스. 그리고 나서 밤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흐릿했지만 오늘 어디선가 똑같이 새벽까지 증거를 정리하는 또 다른 보호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놀이터 그네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나 겁 안 날 것 같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교실에서 애들이 뭐라고 해도 난 누나가 뒤에 있다는 걸 아니까. 소라는 민준이를 품에 안았어요. 한여름 냄새가 묻은 흙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특별한 글이 올라왔어요. 시각장애 학생 폭력 사건 진상 규명 요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익명 아이콘 옆에는 비겁한 어른들의 침묵이 더 큰 범죄입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글을 올린 이는 소라가 아니었지만 증거 사진이 익명 서버를 통해 순식간에 지역 맘카페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불길은 잠잠해 보이던 학교 담벼락을 서서히 달구며 다음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학교폭력 관련 글은 기하급수적으로 공유됐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을 지팡이에 묶고 불을 붙였다. 선생님이 알고도 덮었다는 분노와 충격이 뒤엉긴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소라는 새벽 2시까지 알림을 꺼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증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곡된 사실이 생기지는 않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 사이 김동혁 중사는 사이버 수사팀 내부 서버에 박민준 사건 전용 폴더를 생성했어요. 소라가 올린 동영상, 사진, 학생 증언,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업로드되면서 비공개 자료 태그가 붙었습니다. 폭로 24시간 후 소라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한 남학생을 만났어요. 민준이와 같은 학년인 이민호였습니다. 셔츠 단추가 뜯어진 흔적이 있는 그의 손목 주변엔 자잘한 멍자국이 퍼져 있었어요. 누나, 사실 저도 돈 뜯겼어요. 현우랑 애들이 숙제 안 해오면 제 돈 주고 시켰어요. 민호는 쩔쩔매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심한 듯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룹 채팅방 캡처였어요. 오늘 박민준 지팡이 뒤에서 밀각이나 해볼까? 키득키득이라는 메시지 아래로 웃는 이모티콘과 음란한 짤 모욕적인 이미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캡처를 이메일로 전송받고 후면 카메라로 민호의 손목과 눈두덩 멍을 촬영했어요. 플래시 없이 ISO를 높여 찍어도 화면은 선명했습니다. 진술서 쓸 수 있겠니? 네, 저 혼자선 무서웠는데 이제 말하고 싶어요. 동시에 민준이와 같은 반 여자아이 5명이 단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누나, 저희도 증언할래요. 그들은 숙제 대신 음료수 사오기, 동영상 촬영, 다이어트 보조제 공동구매라며 강압적으로 끌려갔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라는 학생들이 집요한 보복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부모 연락처가 적힌 리스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피해자 보호 요청 공문 초안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증언자 확보가 늘어나자 소라는 작전 계획표를 재정비했어요. 1단계 피해 학생과 학부모 라인 구축, 진술서 7건 확보, 증언 동영상 3건 추가 촬영. 2단계 언론 접촉, 지역 케이블 방송 탐사 보도팀, 교양지 기자에게 팩트체크 자료 제공. 3단계 법적 경로 병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각 항목은 완료, 진행, 대기 색상으로 분류됐어요. 작전지도 대신 스프레드시트가 그녀의 상황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육청 2층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교복 차림의 학생 4명, 회색 정장을 차려입은 학부모 5명, 생활지도부장과 교장, 그리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둥근 테이블을 둘러앉았습니다. 소라는 군복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증거 서류처를 들었어요. 피해자 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교육청 장학사가 말하자 민준이는 지팡이를 살짝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예상보다 분명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화장실 앞에 혼자 있었어요. 수업 종칠 때까지 밖에 못 나올 때도 있었고요. 친구들 앞에서 옷을 벗기려 한 적도 있어요. 민준이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소라가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받쳐주자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고 남학생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질수록 맞은편에 앉은 현우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해댔어요. 장난이었답니다. 장애 아이랑 어울리다 보면 오해도 생기는 거죠. 그는 회의실 공기를 가르며 서류 봉투를 흔들었어요. 저희도 CCTV 갖고 왔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말로 애들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자 소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영상 재생 부탁드려요. 현우 측 변호인이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영상에선 복도 한가운데서 민준이가 영어 과제를 읽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곧 현우가 뒤에서 민준이 머리를 밀치고 친구가 지팡이를 돌려차며 킥킥거렸어요. 변호인은 당황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잠시만. 이건... 소라는 침착하게 교육청 장학사를 바라봤어요.
현우 측 CCTV는 제가 제출한 원본과 동일합니다. 편집하지 않은 3분 46초짜리 전체 파일엔 지팡이를 화장실에 숨기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영상의 타임코드와 편집점이 증거 조작을 설명 없이도 증명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 5명 중 3명 전학 권고, 2명 출석 정지 15일을 의결했어요.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교육청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흐름장을 놓았어요. 소라는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와 용기를 낸 동급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투고 게시판에 2차 가해 발생 시 모든 증거를 추가 공개하겠다는 글을 올렸어요. 학생들 곁에 나를 포함한 여러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소라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군인이면 대단하냐? 학교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책임질 수 있나? 저음의 남성 목소리가 욕설을 섞어 던졌어요. 숨소리와 배경 음질로 보아 술집 뒷골목 같았습니다. 통화 종료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넌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쉬운 줄 알지? 발신자는 현우의 삼촌으로 동네 건설사 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소라는 바로 경찰서로 통화 녹음 파일을 전송했고 다음 날 새벽 5시 헌병대 동료에게 부탁해 집 주변 순찰을 요청했습니다. 훈련소 시절 동료들이 든든한 울타리라 부르던 인맥망이 이제는 민준이의 방패가 됐어요. 동시에 SNS상에서 시각장애 학생 폭력 은폐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으며 확산됐습니다.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퍼나르자 여론은 학교 측과 가해자 가족을 향해 권력형 은폐라는 명확한 화살을 겨눴어요. 학교는 부랴부랴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과에는 오해, 불찰, 유감 같은 느슨한 단어가 줄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론은 더 들끓었죠. 지역 케이블 방송 탐사팀 PD가 소라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지역 학교 폭력 왜 못 막았나라는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소라는 얼굴과 실명 공개를 조건으로 인터뷰를 수락했어요. 피해자를 대신해 군 복무 중인 제가 나서는 게 맞다는 이유였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서 소라는 군인답게 등줄기를 곳곳이 세웠어요. PD가 물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가치가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나요? 소라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전장에서 배운 단 하나의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가장 먼저 약한 쪽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엔 기록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증폭시킵니다. 학교 폭력도 다르지 않더군요. 그 한마디가 뉴스 엔딩 장면으로 나간 뒤 소라의 이름 옆에 707특임단 현역하사 시각장애 학생 인권보호 활동이라는 자막이 달렸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포털 사이트에는 진짜 군인다운 태도,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해야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현우 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명예훼손 역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돌았어요. 소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고소 예고 기자회견 1시간 전에 현우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하도급 비리와 지역구 의원 후원 내역을 추적해온 시민단체와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부패 후원금 자료가 기사로 터지자 현우 측 기자회견은 내부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 싸움은 이제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 권력과 사회 시스템으로 번져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라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동틀역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주 내내 골목과 교무실, 파출소와 회의실을 오간 탓에
두 다리는 무겁고 머리는 맑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급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술 취한 현우가 지금 너네 집 앞 골목으로 간대. 익명 계정을 통해 들어온 경고였습니다. 소라는 창문을 닫고 군용 야상 하나만 걸친 뒤 민준이에게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살그머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골목은 낮과 달리 정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기줄이 벌레 우는 소리를 냈어요. 얼마 안 가 어두운 가로등 밑에서 남학생 셋이 무리를 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양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비틀비틀 서 있었고 친구 두 명은 캔맥주를 손에 쥐고 소라의 아파트 쪽을 흘금거리며 웃어댔어요. 소라는 어깨를 한번 움켜줘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술 냄새와 값싼 향수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현우가 소라를 발견하고 입꼬리를 일그러뜨렸습니다. 아, 군인 누나. 지금 끝내러 왔어? 내가 봐줬는데 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 손잡이를 흘긋 드러냈어요. 순간 소라의 시야는 터널처럼 좁아지며 칼끝, 현우의 발 간격, 오른쪽에 서 있는 친구들의 손 위치를 차례로 스캔했습니다. 술김에 흉기 들었네. 소라가 낮게 말했어요. 현우는 다가오며 쌍욕을 뱉었습니다. 칼날을 완전히 펴지도 못한 채 휘두르려는 찰나 소라의 왼손 손날이 그의 손목을 확 꺾었어요. 통증 3초, 손목 꺾기 5초 내 제압. 특임단 근접 방어 교범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쨍하고 부딪히자 친구들이 뒤로 흩어졌어요. 현우가 팔을 움켜쥐고 비틀거리자 소라는 즉시 그를 인도 블록 쪽으로 끌어당겨 상체를 숙였습니다. 손목 관절을 지렛대 삼아 무릎을 굽히게 만든 뒤 반대 손으로 휴대폰의 비상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112입니다. 연결이 나오자마자 소라는 또렷하게 신고 위치를 불렀습니다. 흉기 소지 미성년자 3명, 학교폭력 피해자, 신체 위협 현행범 체포 중, 지원 요청합니다. 현우는 몸을 비틀며 욕설을 쏟아냈지만 소라는 힘으로 억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목을 자신의 팔뚝에 고정한 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누그러진 음성으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뭘 잃고 있는지 알겠니? 칼을 든 순간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어. 그녀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사실 통보처럼 차갑게 울렸어요. 경광등이 눈부신 붉은 원을 그리며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순찰차 문이 열리자 경찰 둘이 급히 달려왔어요. 소라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무기는 저기, 피의자는 제 통제하에 있습니다. 경찰은 소라에게 신분을 묻고 이어 현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내 아버지 누군지 아냐? 현우가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술 냄새에 섞여 나온 그 비명은 공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파출소 조사실에서 현우는 술이 깨고 난 뒤 하얀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어요. 현우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미성년자를 밤중에 데려다 앉혀놓고 뭐 하는 짓이냐며 경찰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관 책상 위에는 이미 칼, 혈중, 알코올 수치 검사 기록, 112 녹취록, 골목 CCTV 영상이 깔려 있었어요. 소라는 진술서 말미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들이댄 칼날이 제 동생이나 저를 향했다면 훨씬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늘한 겨울 공기가 교실 창문마다 얇은 서리를 그려놓던 2월 사건은 형사, 민사, 행정의 각 트랙에서 마침표를 찍기 시작했어요. 지방법원 형사 3부는 이현우에게 특수협박, 특수폭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장기 소년원 송치를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의 피해자 측 쪽이 군복무 중임에도 끝까지 보호 책임을 다해준 점을 참작한다는 문장이 쓰였을 때 방청석에서 민준이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현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 경위의 손에 이끌려 나갔고 그 뒤를 따르던 부모는 한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빛나는 플래시와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지만 소라는 언급을 자제했어요. 그 순간조차 공론과 인권 사이 균형을 지키려고 애썼거든요. 교육청도 속도를 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금품 기부로 왜곡된 의사결정을 학교 윤리규정 중대 위반으로 판단하고 교장과 생활지도부장에게 각각 해임과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어요. 동시에 시각장애 학생 지원 전담팀이 신설되어 특수교육, 심리상담, 피해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선 교육감은 박민준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고 고백하며 피해 학생 가족에게 공식 사과했어요. 민준이는 시각장애인 높이에 맞춘 낮은 단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민준이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세상의 빛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조롱하려는 손전등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머물기 직전인 3월 초 학교 강당에서는 새로운 학년을 맞는 전교생 인권교육이 열렸어요. 무대 위 커다란 스크린에는 민준이와 같은 반 친구들이 제작한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라는 제목과 함께 학교 화장실의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설치 장면, 학생 자치법정 훈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상담실의 밝은 모습이 차례로 나왔어요. 소라는 휴가를 얻어 강당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민준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자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쳤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행사 후반 사회자는 특별 손님을 소개했어요. 우리 학교를 지켜준 분입니다. 조명을 받으며 단상에 오른 소라는 군복상의 왼쪽 깃에 달린 작전 배지를 살짝 만졌어요. 병사에게 명령을 내릴 때 저는 늘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명령이 누군가를 살리는가? 여러분도 학교에서, 사회에서 서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주길 바랍니다. 짧은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다시 큰 박수로 흔들렸어요. 민준이는 친구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누나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봄이 5번 지나고 6번째 여름이 다가올 즈음 도시 외곽의 작은 고등학교에는 매년 같은 시기에 열리는 특별 행사가 생겼어요. 박민준법 제정 기념 학교폭력 척결 선포식이었습니다. 어느새 대학 2학년이 된 민준이는 여전히 바이올린 활을 쥐고 무대에서 행사사회를 맡았어요. 지팡이에는 은색 숫자 707이 번쩍이고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는 방패와 평등 기호가 교차된 그날의 문양 그대로였습니다. 행사장 한쪽으로 깔끔한 정복 차림의 박소라가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어깨에는 이제 하나 더 늘어난 견장이 빛났고 가슴에는 헌신 훈장 리본이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사회자 멘트를 멈추고 누나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어요. 누나, 나 올해부터 학생 인권 동아리 전국 연합 대표 맡게 됐어.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실시간 신고 앱도 베타 서비스에 들어갈 거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소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체크리스트가 빼곡했지만 마지막 칸 옆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재발 방지 시스템 실행 중. 그녀는 볼펜으로 옅은 완료 표시를 그었습니다. 햇빛이 기울 무렵 남매는 교문 앞에서 헤어졌어요. 민준이는 친구들과 축제 뒷정리를 하러 돌아갔고
소라는 군 차량이 기다리는 도로로 향했습니다. 차문을 잡아준 후임 장교가 물었어요. 대위님, 오늘이 그 학교 작전 완전 철수일입니까? 소라는 먼 교정을 한번 돌아보고 대답했습니다. 철수라기보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신호야. 차가 움직이자 창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소라는 창문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저 멀리 보이는 학교 옥상 위 국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깃발이 시야 밖으로 사라지자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상태 정상화 최종 확인 완료. 그리고 언제나처럼 다음 작전을 준비하듯 노트 한쪽을 넘겼어요. 이번 페이지 윗줄에는 새로운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실드 버전 2번째. 0. 모두를 지키는 매뉴얼. 소라는 펜촉을 눌러 첫 글자를 적었어요. 첫 번째. 위험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의 손을 잡는다. 그것은 더 이상 단 한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학교도 마을도 법도 그리고 수많은 이름 모를 보호자들이 함께 공유할 살아있는 매뉴얼이었어요. 그렇게 한 도시의 작전이 끝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안전지대를 넓히는 새로운 임무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소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았던 것도 중요했어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학생들과 힘을 합쳤죠. 작은 용기 하나가 학교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제도까지 개선하는 큰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한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모르는 누군가든 말이에요. 정의로운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